자, 이제 볼까요? 자, 멕시코, 일본까지 했지.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항일 투쟁으로 넘어갑시다. 829페이지인데 자, 우리 미주 지역 멕시코 한번 읽어보시고, 저 여기서는 앞에 28 독립선언은 나왔으니까 관동 대학살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이 관동대학살 같은 경우는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열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느 정도 언급이 되거든요.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요 1923년에 관동 지역에서 대지진이 있었는데, 관동이 도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왜 그런 거 있죠.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하면 사실 그 자연재해 이유는 정부 때문은 아니죠. 하지만 정부의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때 유언비어가 유포가 되는데, 요 유언비어가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뭐 소문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짜뉴스, 지금으로 하면 가짜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조선인이 일본인들의 우물에 독을 탄다. 그 다음에 조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본인들을 죽인다. 뭐 지금으로 하면 이제 뭐 성폭력 같은 걸 저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분노가, 원래는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거 있고 하면 당연히 분노가 정부로 향하는데, 이제는 그 분노가 조선인들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조선인들을 무조건 잡아서 다 때려 죽이게 되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경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경단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왜 자치경찰처럼 이렇게 자치 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러니까 방범대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에 보면은 약간 그런 건데, 이때는 자경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조선인들을 막 학살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 조선인이지 이렇게 죽이는데, 사실 우리가 얼굴만 딱 보고는 이 사람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게 뭐였지? 뭐 정확히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일본인의 어떤 화폐 관련 15엔 뭐였더라? 뭐 이런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한국인들의 구강 구조상 한국인들은 발음을 잘 못한대요. 일본인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 구강 구조가 좀 이제 일본인들하고 일본어하고 좀 안 맞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 단어 자체를. 그래서 그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는 거야. 너 그 말해봐. 그래서 만약에 말이 좀 어눌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너 조센징이지. 그러면서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조선인만 죽였는지 아니면 말이 어눌한 일본인도 죽였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약 6,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살이죠. 이거는 거의 학살 수준이었는데, 그게 바로 관동 대학살이고, 그때 그 어수선한 때에 잡혀 들어가서 일왕의 아들과, 그러니까 일왕과 일왕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2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게 그 영화에 나오는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네코 후미코라고 해서 그 박열의 와이프도, 부인도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 배경이 되는 사건?
네, 그 사건이 바로 관동 대학살이라고 하는 거여서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지만 시기 정도, 연도 정도 여러분 한번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항일 독립전쟁. 항일 독립전쟁은 무장투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장투쟁을 한번 볼 거고요. 자, 일단 8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뭘 구분하면 된다고 했냐면 시기, 지역.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1920년대 무장투쟁 중에서 국내. 여기 요 세 개의 단체 여러분 8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국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20년대 국내에서는 이런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 같은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주로 게릴라전을 하는, 그러니까 유격전이라고 하죠. 유격전이라는 게 전면전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전은 군대랑 맞서 싸우는 거고, 유격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규모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피해를 딱 주고 이제 빠지는,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우리가 유격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게릴라전을 주로 하는 군대고, 주로 이제 북부지방에서, 여기 지금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는 거의 다 평안도라든가 황해도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경까지는 좀 그렇고 북부지방,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단체들이고, 자, 일단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기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천마산대는 평부우주 천마산, 보합단은 동암산, 그리고 9월산대는 황해도 9월산.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뭐만 알면 돼요? 아, 이런 단체들이 나오잖아요. 천마산대, 9월산대. 아, 1920년대 국내. 이 정도의 활동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막 설명이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몰라도 된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920년대 무장항일 투쟁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장항일 투쟁 들어가기 전에 의열단체 하나 보고, 의열활동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그게 바로 의열단이라는 단체죠. 여러분 8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열단 볼게요. 자, 의열단 같은 경우는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만들었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약 13인. 이게 이제 정확히 10명이냐 정확히 13명이냐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 10여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김원봉이나 윤세주는 밀양 출신 친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동창. 불알 친구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김원봉이나 윤세주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학교도 다니고 했던 그런 인물이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장기를 지금으로 하면 화장실, 그때로 하면은 푸세식 변기 말하자면. 그래서 그 화장실에 똥통에 빠뜨려가지고 한번 이제 지금으로 하면 징계 먹었던 그런 학생들이어서 약간 뭐랄까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 뭔지 알죠? 약간 좀 저항하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어쨌든 이런 김원봉과 윤세주와 요 13인 등이 만주 길림에서 만든 조직이고, 의거 활동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으로 만든 게 바로 의열단이라는 거죠. 자, 의열단의 목표는 저기 보시면 공약 10조, 그리고 5파괴, 7가살 등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5파괴, 7가살은 말 그대로 파괴해야 되는 5개의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죽여야 하는 7개의 대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총독부, 신문사,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는 매일신보사니까, 친일 그런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경찰서 주요 기관 이런 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가살이라고 해서 주요 요인들이겠죠. 전에 어떤 학생이 요거 질문하더라고요. 왜 여기 타이완 총독이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타이완 총독은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가겠어? 우리랑 이유가 똑같아. 타이완 총독은 누구겠어? 일본인이겠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타이완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 총독도 당연히 일본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독을 대상으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독들, 매국노, 뭐 밀정,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서 이런 의거 활동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의열단. 자, 그리고 의열단에서 또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조선혁명 선언. 그러니까 선언문이죠. 선언문. 조선혁명 선언. 자,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가 쓴 거예요. 신채호는 역사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요 신채호라는 사람이 쓴 거고, 자, 신채호가 의열단의 강령으로 작성을 했는데 김원봉이 찾아가서 신채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에 막 폭탄 제조하는 곳도 있고 훈련하는 곳도, 지금으로 하면 훈련하는 곳도 있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신채호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봐봐라, 우리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선언문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걸 써줬고, 이것도 역시 연도까지 1923년이에요. 시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 우리 조금 이따 볼 거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민중 직접 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 쟁취,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의열단의 공약 10조예요. 물론 외우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신의를 지키면서 이런 의거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이 9를 위해 9가 1을 위해 희생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명이냐 13명이냐 막 이런 논의가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의열단의 공약 10조.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도 일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도라는 게 우리나라 땅을 뺏어갔다, 주권을 뺏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도 일본 또는 일본 강도 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잔뜩 나와 있다? 그러면 조선혁명 선언이구나. 그리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조선혁명 선언을 딱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들. 또는 조선혁명 선언을 딱 제시하고 이 글을 작성한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조선혁명 선언을 딱 제시하고 신채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왜냐면 신채호가 워낙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채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의열단의 활동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 선언에서는 이렇게 민중 직접 혁명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뭐 외교론을 말하는 자 누구냐, 참정권을 지키려는 자 누구냐, 문화운동을 하자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략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 또는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돼요. 강도 일본 나오면 의열단 선언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열단에서 활동이 제일 중요하겠죠? 누가 무슨 활동했는지가 당연히 연결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박재혁부터 볼게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어요. 부산경찰서장이 당연히 친일적 인물이겠죠? 그래서 부산까지 몰래 숨어들어서 자,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까지 거쳐서 갔다가 찍고 부산으로. 왜냐면 상대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박재혁이 폭탄을 가지고 쭉 가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의열단에서 폭탄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잡혔죠. 그래서 박재혁이 폭탄을 던졌고, 자, 그 다음에 최수봉은 밀양경찰서에, 아까 밀양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한에서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 빨갱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런 미제국주의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아니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업적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김구 선생보다 훨씬 더 현상금이 셌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잡힌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김구보다 더 현상금 센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어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이제 활약을 했던 인물이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북한과 남한에서 모두 그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확히 어디 묻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불행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제 친일 경찰에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남한에 있을 때 친일 경찰에게 모욕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김원봉이 일제시대에 단 한 번도 잡힌 적도 없었고 일본도 나라 어떻게 못했는데 결국 친일 경찰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게 돼요. 고문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납북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월북이라고 해야 되겠죠. 월북을 하게 돼. 그래서 북한에 이제 뒤에 우리 뭐 현대사회 할 때 하겠지만 북한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북한에 가버리죠. 말하자면. 그래서 북한에 지내다가 근데 북한으로부터도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평가절하 되었던 독립운동가인데 이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영화였어요.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와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김원봉이 나와요. 왜? 그래서 난 맨날 암살과 밀정이 헷갈리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지만 두 개가 맨날 헷갈리는데 누구로 나왔었냐면 하나는 조승우로 나왔었고 하나는 이병헌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 조승우가 했던 암살이었나 봐요.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구를 만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김원봉이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그리고 그 밀정 영화에서도 이병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술 대적하는 뭐 이런 김구랑 뭐 술 대적하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고 그리고 그 김원봉의 고향이 밀양이에요. 그래서 밀양 경찰서에 또 최수봉이 폭탄을 던지게 되죠. 자, 그리고 김익상.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조선 총독부를 또 타겟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요때 폭탄을 던지고 여기 보시면 이 박재혁이나 최수봉 같은 경우는 잡히지만 김익상은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가죠. 무사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변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변장이죠. 변장. 이렇게 딱 옷 갈아입고 착 도망가는 그런 거에도 좀 능했었대요. 그래서 김익상은 잡히지 않고 무사히 본사로 이제 본부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1922년이죠. 1922년에 이종암과 그리고 오성윤 등과 함께 상하이 황포탄이라고 해서 지금은 황푸강이에요. 이제 상하이도 강이 흐르는데 황푸강에서 육군대장 다나카기이치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었어. 그래서 이 육군대장을 암살하기 위해서 저 이제 인물들이 각 지역에 저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나카의 암살은 실패를 하게 되고 안타까운 게 총을 쐈을 거 아니에요. 다나카를 향해서. 근데 이제 여러 지점에서 총을 쐈는데 결국에는 총이 잘못 맞게 돼서 신혼여행을 왔던 영국인 부부의 부인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된 또 그런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잡히게 돼요. 김익상이. 그리고 김익상이 잡혔을 때 이제 취조 끝에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럼 작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진 거 너야?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김익상의 활약이 알려지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김상옥 같은 경우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데 아무래도 저 종로경찰서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최적 장소가 바로 이 종로경찰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이 했던 곳이 종로경찰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폭탄을 던지게 되고 폭탄을 던지고 나서는 며칠 동안 도망을 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동생 집에 숨어있던 김상옥을 결국에는 일본 군경이 포위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일본 군경과 총격 끝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총격 끝에 결국에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김상옥이 숨어 있었던, 결국 이제 화장실 같은 데 숨어서 결국엔 있다가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들이 남아있고, 종로 즈음에 가면 요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김상옥 열사 그 활약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류장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김상옥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김상옥도 그 영화, 그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암살과 밀정이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 첫 장면에 독립운동가가 맨발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에 요 김상옥 열사의 김상옥의 이 일을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녹여가지고 영화 첫 장면에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밀정인지 암살인지 모르겠어. 아마도 밀정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김지섭은 일본 동경 궁성 니주바시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니주바시가 이중교예요. 그러니까 궁성 앞 다리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무슨 큰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폭탄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 행사라고 하는 게 무기한 연기가 된 거예요. 지금 나는 폭탄을 던지러 가지고 왔는데 행사는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일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이 있어요. 말하자면 도쿄에도 궁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까지 가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게 바로 김지섭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약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군대와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게 바로 나석주. 자, 그래서 이런 의거들 한번 쭉 보시고, 이거는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지. 네, 알아야지. 결국에는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의거를 좀 구분해야 되고, 그러면 요 내용 하나하나를 다 모르더라도 뭐는 알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구나? 의열단에 소속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외우는 것보다, 많잖아요. 의열단 아닌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한인애국단 하면 2명 누구야? 이봉창, 윤봉길이잖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 의열단도 아니고 애국단도 아닌, 한인애국단도 아닌 의거들 나올 거거든요. 그거 2-3개 기억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의열단인 거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하나 다 외우고 기억하면 베스트지. 당연히 그게 좋은데, 그게 만약에 너무 외울 게 많아요 하면 우선은 한인애국단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아닌 사람, 나머지 의열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의거 활동. 자, 그런데 봅시다. 앞에서 제가 윤봉길의 의거 얘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의거가 제대로 성공한 거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폭탄 던져서 독립이 되겠니? 어렵겠지? 말 그대로 의열단도 약간 뭐랄까요? 회의를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게 돼요. 개별적인 폭력투쟁의 한계를 인식해서 바꾸자. 어떻게 할 거야? 차라리 전쟁을 하자. 군대와 군대로 싸우자.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준비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포군관학교라는 건 중국에 있는 말 그대로 무관학교에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 대표인 장제스가 반을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에 다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학하고 공부하고 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관학교 같은 걸 하나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서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실제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1930년대 가면 군대를 하나 만들게 돼요. 1938년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가 조선의용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나중에는 이 민족혁명당 아래 군대 이름이 뭐냐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예요.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의거 활동들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뭐 우리 아까 설명 자세하게 했으니까
임시정부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구 중심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소속된 인물이 이봉창과 윤봉길이고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 일왕이 타고 있는 마차에 폭탄 던졌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막 신문에 실리면서 상하이 지역신문에 안타깝다라는 표현 때문에 상하이 쳐들어갔고 일본이. 그리고 나서 전승 축하식에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 의거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지원해주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기 보시면 한국광복군 창설의 계기가 된 의거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윤봉길의 의거를 찾으시면 돼요. 한국광복군은 1940년이고 윤봉길의 의거는 32년. 시기상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무장투쟁을 지원해주게 된 계기는 윤봉길의 의거이기 때문에 윤봉길의 의거가 결국 한국광복군 창설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 배웠죠? 금방 한인 애국단 했죠? 이거 말고 개별적 의거들. 알겠죠? 그래서 크게 한인 애국단이 있고 의열단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다물단이라고 해서 김창숙. 사실 김창숙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이 사람이 거의 뭐 김구 뺨치는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네. 자, 그리고 밀정 김달하를 처단하게 돼요. 그 밀정. 이 일제시대 때는 밀정이 엄청 많았던 거 알죠? 밀정은 이제 스파이, 끈앞풀, 세작,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다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스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밀정을 처단을 하기 위해서. 그 영화 밀정에 나오는, 원래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누구냐, 그 배우. 그 배우 누구야? 공유 말고. 그 배우 누구야? 유명한 배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먹으면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잉. 그 누구야? 나 진짜 까맣게 생각이 안 나네. 실제로 그 배우가 맡았던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일본 고위 관료였던 경찰이었던 그 사람이 과연 밀정이냐?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냐? 아니면은 뭐 밀정이냐? 그러니까 스파이냐?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일 거라고 추측을 설정을 하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독립운동가를 도와주면서 이제 일본 경찰에 있으니까 밀정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송강호 생각이 안 난 거야. 거기서 송강호 역할이 바로 그 일본 경찰이었는데, 고위관리였는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독립운동가일 거라고 설정하고 영화를 만든 건데 실제로는, 실제 그 실존 인물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알 수 없다. 독립운동가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 경찰인지, 그러니까 고위관료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너무나 그게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아요. 뭐 증거를 다 불태워버렸다거나, 아, 그럼 독립운동가인가? 근데 또 일본에 유리하게 뭔가를 했다거나, 그럼 이 사람은 친일파인가? 근데 또 뭘 또 했다는 거야. 그럼 또 이 사람 독립운동가인가? 알 수 없음이야. 그래서 영화하고는 다르게 실제로는 실존 인물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인지 아니면 밀정인지 일제의 밀정인지 알 수 없다로 결론이 났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제시대는. 그래서 이런 밀정들을 처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저 김달하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 진짜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밀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일제시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딱 체크돼 있네요. 강우규, 조명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강우규는, 자, 우리나라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사이토 총독 기억나죠? 아까 친일파 육성하자고 했던 그 사이토 총독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의거 현장이 어디냐? 그때의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혹시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역 앞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큰 동상이.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닌 서울역 아니고 그 옆에 옛날 서울역 건물 알아요? 그 바로 앞에 동상이 좀 크게 있어요.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옷자락을 휘날리는 막 그런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에요.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고 대한노인동맹단이에요. 이 사람이 소속된 단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나이가 65세 이상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이 이제 이 남대문역에 내려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게 되고 근데 이제 사이토 총독을 죽인 건 아니죠. 실제로 죽인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좀 이제 다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요 남대문역이라는 게 바로 지금의 서울역이 있고 그래서 서울역 앞에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뭐 나와 있을걸요?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832페이지에 보시면 830페이지에 김원봉 사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잘못된데 윤봉길이라고 나와 있네. 831페이지에 윤봉길이 아니라 이봉창이네요. 이름이 틀렸네. 그 다음에 832페이지 보시면 윤봉길, 강우규, 조명아, 박열, 백정기 쭉 나오죠. 박열도 좀 젊었을 때 사진은 이거보다 조금 괜찮은데 이게 조금 나이 들었었을 때 사진이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 박열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죠. 자, 어쨌든 강우규 굉장히 지금 눈빛이 좀 살아있는 그런 표정인데 지금은 조금 좀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이제 나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강우규가 재판을 받을 때 이 일본 재판장을 막 혼내면서 네가 감히 나를 재판을 하느냐 이러면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박열은 알죠? 아까 제가 관동대 지진 얘기하고 관동대 학살 얘기하면서 살짝 언급했었고 일왕의 부자를 일왕과 일왕의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했었다라는 그런 죄명을 쓰고 약 21년간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이고 자, 그리고 그 부인은 복역 중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건국훈장, 말하자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훈장 중에 일본인이 받은 훈장이 딱 2개가 있거든요. 일본인이, 그러니까 2명의 일본인이 훈장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요 이제 박열의 부인이고 또 한 명은 이 2명을 변호했던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2명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훈장을 받은 일본인이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명하라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의열단 아니고 한일애국단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조명하라는 인물이 대만의 타이중시에 가서 자, 그때 부임하는 일왕의 장인어른이면서 일본 육군 대장이면서 일본 귀족이었던 구니노미야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단을 하게 된 게 바로 조명하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백정기라고 해서 흑색 공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흑색 공포단에서 자, 중국 주재 일본 대사인 아리오시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육삼정 의거라고 하는데 중국 상하이에 육삼정이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죽이려고 시도했었기 때문에 육삼정 의거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이 백정기라는 사람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유해를 효창공원 알죠? 효창공원에다가 서대문 쪽에 효창공원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 하나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그리고 안중근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4개가 된 거죠 지금. 근데 3명의 유해는 찾아서 가지고 들어왔으나 1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해가 없이, 그러니까 뼈가 없이 그냥 빈 무덤만 있는 무덤이 그 4개의 무덤 중에 하나 있어요. 누구 무덤일까요? 안중근의 무덤이에요. 안중근은 결국 그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은 그냥 빈 무덤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효창공원이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백정기라는 인물이 그렇게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제 우리는 아마 처음 들었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이런 의거 활동들 체크하시고 아까 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의열단에 속한 사람이냐, 한일애국단에 속한 사람이냐, 개별적 의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의열단인지 애국단인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강우규, 조명하 정도가 시험에는 물어봐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열활동이었고 지금부터는 무장투쟁이에요. 자,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쭉 넘겨보시면 1940년대 무장투쟁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부터. 1920년대, 30년대까지는 안 복잡해요. 그런데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중간에 길을 잃어. 분명히 나는 따라가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길을 잃게 될 거야.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3, 40, 지금은 20년대니까 상관없는데 3, 40년대 가면 이게 이제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근현대사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하겠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는 아직 안 어려운 파트니까 여러분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기 순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기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봉오동 전투부터 한번 봅시다. 뭐 워낙 요즘 이슈가 됐잖아요. 홍범도의 뭐 흉상을 뭐 없애냐, 마냐, 뭐 옮기냐, 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자 봅시다. 자,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게 자, 지금 현재 독립군이 빈번하게 국내 진입작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어디서 이어서 설명을 쭉 들으시면 어디서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의병이죠. 의병. 기억나죠? 의병 활동을 국내에서 했다가 국권 피탈 이후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의병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만주나 간도로 가요. 만주, 간도, 연해주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이렇게 국경지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국경지방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 그런 뭐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이런 데 습격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들어와서 피해를 주고 들어가고 자, 이런 식의 활동을 국내 진입작전이라고 하고 진공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 진입작전을 하면서 일본에게 피해를 많이 주게 돼요. 자, 일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1개 대대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0명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개 대대는 그 정도의 인물들은 이제 몇백 명이죠. 몇백 명 데리고 자, 이제 추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독립군을 추격을 해서 만주까지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독립군의 연합부대와 맞서서 결국에는 또 한 번 전투에서 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죠. 말하자면 국내 진입작전을 하다가 쫓아오는 일본군을 독립군 연합부대가 격퇴한 사건이에요. 간단하죠. 네,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고 자, 다만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 홍범도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대한북로독군부라고 해서 이 연합부대를 이르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저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기억해도 괜찮냐면 자, 대한북로독군부라고 해도 되고 근데 요거보다는 그냥 대한독립군의 홍범도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합부대 이름도 있어. 그게 대한북로독군부야. 근데 그렇게까지 잘 안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아, 홍범도가 싸웠구나. 홍범도 군대 이름이 뭐야? 대한독립군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그러면 홍범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포수 출신이고 포수 출신. 그 다음에 정미의병에 참여했던 평민의병장.
정미의병에 참여했던 평민의병장이죠. 그게 바로 홍범도죠. 그리고 나서 홍범도가 이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에 참여한 후에 나중에 소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련에서 활동하는데,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연해주로 간 건데, 연해주가 그때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련이 공산당 국가니까 공산당에 가입을 했겠죠? 소련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빨갱이다 이러면서 요즘은 그 흉상을 뭐 없애네 마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어쨌든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그 다음에 국민회군의 안무, 국무도독부군의 최진동, 그냥 연합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봉오동 전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본군 500여 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둔 게 바로 봉오동 전투고, 자 그러면 피해를 주는 독립군을 쫓아갔다가 또 당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못 참아. 더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만주로 출동해서 독립군을 소탕을 하겠어.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군대를 만주로 출병을 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에 만주라고 하는 건 중국인 거잖아요. 자, 군대를 끌고 만주를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제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하나 조작해요. 출병할 수밖에 없게.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훈춘도 나와 있을걸요?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없네. 자, 보시면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중국의 도시인데 여기에 마적단들을 매수해요. 일본이 마적단이라고 해서 그냥 도적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야, 우리 공사관 좀 습격해줘. 그래가지고 이 공사관을 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습격을 당하고 나서 일본이 거봐. 일본 마적단들이 막 공사관도 습격하지. 우리 주민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민들은 조선인들을 말해요. 이 조선인들을 괴롭히지? 안 되겠네. 우리 군대를 만주로 보내야겠네. 그러면서 군대를 파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하죠. 여기 보시면 만주 일본 영사관과 거류민 보호,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에요. 주로 여기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겠다. 근데 이제 중국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냐면 습격을 당했으니까 중국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 중국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는데, 이때는 1개 사단 정도의 군대가 출격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의 사단이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사단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의 사단과 지금 일본 군대의 사단하고의 어떤 숫자는 달라요.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10,000여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군대를 끌고 지금 만주로 출병을 하게 된 거고, 그 만주에 있는 또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요 일본 1개 사단을 맞서서 물리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청산리 계곡으로 몰아넣고 그 청산리에서 6일 동안 6일 밤낮을 한 10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요 1개 사단을 격퇴한 사건, 그런 사건이 바로 청산리 대첩. 자,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군대겠죠? 자, 보시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나왔던 국민회군, 그 다음에 도독부군, 의민단 이런 단체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과 홍범도의 연합부대가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산리에서 6일간 10여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일본군 10,000여 명의 공격을 격퇴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한 200여 명 이상을 살상하게 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요 청산리 대첩은 청산리 계곡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개의 전투들이 벌어지고 여러 개의 지명들이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고동화 전투, 이런 식으로 전투가 나오더라도 요게 다 어디야? 청산리 계곡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처음 들어본 그런 어떤
지역 이름들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전부 다 청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사건. 네, 그 사건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고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6일 밤낮을 싸우니까 밥을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민들이 마을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총탄을 뚫고 와서 밥을 먹여주면서 이렇게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의 어떤 육성,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싸우느라고 그렇지만 그 밥을, 주먹밥을 만들어서 날라다 준 그 여인들, 그 동네 아줌마들, 말하자면 동포들 얼마나 대단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뷰로 남아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독립군 전투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도도 나와 있죠. 여기가 봉오동, 여기가 청산리. 그래서 요 북간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요 청산리 대첩에서 거기 사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막 치마폭에 밥을 싸가지고 와서 총탄이 빗발치는데 우리를 뭐 갖다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 거 읽어보시고 자, 요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는 자, 거기 뭐 그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1254명을 죽였다. 뭐 사상자가 12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 근데 우리나라 다친 사람들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한 15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던 전투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사가 언급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고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자, 그러면 이렇게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일본이 했던 일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 동포들을 학살하는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나라 동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동포들을 이제 하는 수준 정도로 자, 한 3개월 정도에 3,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죽였고 마을, 학교, 교회 이런 걸 막 불태우고 그랬었어요. 자, 봅시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북간도 한인 촌락을 이제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을 학살하게 되자 독립군들은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게 돼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북만주로 올라가게 되고 북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북만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 여러 독립군의 연합부대를 하나 결성하게 되는데 그 연합부대 이름이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게 되죠. 자, 북만주 밀산부 한흥동에서 서일, 사람 이름이에요. 서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해서 적색군을 도와서 내전에 참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소련은 적군과 그 다음에 백군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적군은 뭐고 백군은 뭐냐면 이 적색은 붉은 군대라고 해서 소련의 공산당 군대, 공산군을 적색군 또는 적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백색 군대는 제정 러시아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여기는 황제가 있었던 나라예요. 황제. 러시아 말로 하면 짜르가 있었어요. 짜르가 있었던 그런 나라고 황제가 있었던 나라인데 이 러시아가 망하고 나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 군대가 공산당 국가가 된 거예요. 공산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산 세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제정 러시아, 황제가 있었던 이 러시아의 군대가 백군이에요. 백색군. 그 다음에 이 공산당 군대가 적군인데 이 백군과 적군 사이에
아직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내전에 우리나라의 요 대한독립군단의 일부가 적군을 도와서, 그러니까 공산당 군대를 도와서 내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결국에는 공산당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서 너네 이겼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너네가 우리 도와줄 차례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 군대가 또 일본의 압박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군대,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돼요. 무장 해제가 뭐야? 무기 놓고 다 꺼져라. 이거죠. 그래서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 세력 중에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이 합쳐지기 전이어서 이제 막 정비되는 과정이어서 공산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고려공산당, 뭐 이르츠쿠츠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여서 이 공산당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지도권 다툼, 주도권 다툼 때문에 이 공산당 군대끼리 서로 반목, 말하자면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러시아 적색군의 무장해제 요구에 불응했고, 자, 그 다음에 통합 과정에서 내부의 지휘권 분쟁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고, 그 중에서 대립을 해가지고 지도권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독립군이 피해를 보게 됐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히거나 죽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바로 자유시 참변. 이 자유시가 소련령이에요. 소련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보보드니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 봉오동 전투부터 볼까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봉청간자,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봉청간자.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한 거냐면 1920년대 전반기. 아직 1920년대 전반기야. 1920년대 전반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무장투쟁 하도록 할게요.